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리 동결입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높은 관세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둔화, 또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FOMC 금리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된 데다가 실거래 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종시 부동산 시장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주간 집값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코 원전이 이제 본계약 체결 하루 전에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됐었는데 네. 보니까 체코 정부가 사전 승인 조치를 취했다면서요? 네, 이게 또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진 것 같죠. 네. 체코 정부가 이제 체코 전력공사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하려고 했던 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에 대해서 사전 승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가능한 시점에 체코 전력공사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을 또 보도 자료를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단 본안 판결에 대한 그 판결까지는 본계약 서명할 수 없게 된 거는 맞는데 체코 정부의 여기에 대한 사전 승인 조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피알라 총리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이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주비넥 스타뉴라 이 재무장관은요. 체코 전력공사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신속히 항고할 것이라면서 이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체코 현지에 나가 있는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도 곧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 장관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해서는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다.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안 장관은 또 이 5년 뒤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이건 이제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지연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추가 수주에도 자신감을 좀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이번에 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지만 그 외에 한국과 체코 양국이 원자력이나 첨단 산업 등의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이나 MOU는 예정대로 체결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제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이렇게 5개 경제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열었고요. 이 후보에게 경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경제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국 경제의
사이에 성장이 정체됐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항공우주나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같은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 또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모색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게 상당히 저는 좀 눈길을 끌었는데 최 회장이 언급한 부분은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 공동체 이런 모델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이런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 연대를 하게 되면 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네. 또 이번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것 주 4.5일제라든지 아니면 법적 전년 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냈는데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손경식 경영자 총협회 회장은 이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주 4.5일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길 건의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네. 법적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퇴직 후 재고용 같은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건의한다고도 제시했습니다. 네. 자,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얼마요? 거의 5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4,046억 7천만 달러. 그래서 한 달 전보다 49억 9천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4월 이후 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이고요. 이로써 외환 보유액은 5년 만에 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 외환 보유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거는 특정한 이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달 미국 상호관세가 발효된 이후에 환율이 좀 급등했지 않습니까? 당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7원 수준까지 뛰어 올랐죠. 환율이 2,000원 급등한 탓에 한은과 수합 계약을 체결한 국민연금, 네. 이 국민연금과의 환해지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의 외환수합 거래라는 거는 미리 계약된 약속된 환율로 국민연금에 달러를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네.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자산 매입에 나서기 전에 외환 당국과 이런 거래 당일 환율로 계산한 원화를 주면 외환 당국은 그에 상응하는 미 달러화를 지급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네.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사들이게 된다면 더 달러 가격이 급등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합 계약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외환수합 거래는 이제 만기가 되면 자금이 다시 환원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지난달에 좀 큰 폭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순위는 9위에 세계 9위에서 10위로 한 계단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그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40년이 되면 네. 구조적으로 제로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보고서를 오늘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KDI 현안 분석 잠재 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고 네. 이게 2030년에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40년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가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코로나나 관세 전쟁 같은 대내외적인 충격이나 변수가 없으면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요소를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성장할 수 있어야 돼 말하는 거, 이런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수치가 지금 2040년이 되면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이 얘기는 구조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
라는 것을 뜻하기도 어떤 하죠. 근거로 그렇게 전망을 했던가요?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큰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를 꼽았고요. 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이 네. 부분을 지목을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더해서 노동 투입 증가세까지 둔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을 보면 70%대 초반을 유지했었는데 이게 올해는 69.5%로 70%를 밑돈 후에 2050년이 되면 51.9%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 고령 인구는 반대로 올해 20%를 넘어선 후에 2050년에는 40%대까지 상승을 한다. 이런 추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즉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성 둔화가 가팔라진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고 고착화된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이제 KDI는 모든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입한 산출 결과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즉 지금의 관세 전쟁 같은 이런 국제 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이나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의 구조 개혁도 지체되면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더한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40년대 초반부터 역성장할 것이다. 이런 추산치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KDI가 제시한 해법도 당연히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공서열의 경직적인 임금 체계, 또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서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또 고령층의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도 일단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백악관은 이 기준금리 동결한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죠. 자, FOMC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4.25에서 4.5% 기존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로 네. 3연속 동결입니다. 네. 여기서 좀 의미심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2025년 1월 이후로 네. 유로존은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네. 또 캐나다나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또 한국조차 네.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네. 미국만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동결일 걸로 예상을 많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97%, 98% 확률로 네.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런 이유는 네. 그동안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듯이 공개석상이나 지난 3월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이제 하나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가 불확실하다. 네. 이게 어떻게 관세 전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네. 당장 협정이 있을지 없을지. 그 말은 맞는 것 예, 같아요. 진짜 그걸 계속 모른다. 바뀌고 있으니까. 예, 그게 모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 관세 전쟁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예를 들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기나 고용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그 영향도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쭉 부산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연준 의장으로서는 존재하니까 일단 네. 뭐 합니까? 부산으로 가긴 갈 거예요. 가는데 잠깐. 그렇죠. 잠깐 멈춰가는 거죠. 안개가 거칠 때까지. 네. 바로 그겁니다. 부산으로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긴 가지만 금리 인하의 여정을 시작했고 해 나가긴 하겠지만 좀 중단했다 가겠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FOMC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이번에 금리 동결에 동의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이번에 좀 해석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쏠렸었던 것이 반대 의견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만장일치로 2회 연속 동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네. 그 연준 위원 중에 그중에 일부가 소수 의견이라도 소수 의견이 있다 보면 네. 아마도 조금씩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만장일치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네, 금리 인하 당분간 없겠구나. 6월에도 없겠고 7월에도 없겠구나.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실망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고 나서는 이제 금리 동결의 배경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내놓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라고 하던가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번 FOMC 회의는요. 저도 네. 이제 새벽에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아, 그러세요? 실시간으로 봅니다. 아, 새벽 3시에 그때까지 안 주무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또 그때까지 안 자면 다음 날 하루 또- 종일 못 자니까 네, 일단 농담이었습니다. 열심히 자다가 네. 새벽 3시에 이제 FOMC 성명서가 딱 뜹니다. PDF 파일이. 그거 딱 읽고요. 영어로. 그럼요. 그러면 어. 3시 반부터 네.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오늘 같은 경우는 대략 50분 정도 합니다. 길게 했군요. 예, 그러면 이제 4시 20분 정도에 끝납니다. 네. 그걸 다 지켜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1년에 8번 매번 그렇긴 한데 합니다. 어차피 이번 같은 경우는 동결이 예상이 지배적이면 좀 건너뛰고 뭐 그렇지 않으세요? 다 지켜보시는군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결은 누구나 예상했던 거지만 네. 만장일치가 아닐까. 그게 궁금하셨군요. 또 두 번째는 금리 인하의 사인이 나올까. 네. 혹은 여러 사람들의 미국 경기 판단이 있지만 저도 네. 미국 경기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IMF도 미국 경기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의 미국 의견. 경제에 대한 진단이 있겠지만 네. 또 중요한 것은 연준의 네. 파월의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거든요. 네. 역시 그 이야기를 청취해야 된다고 파월의 생각합니다. 입에서 진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그렇죠. 아주 미묘한 뉘앙스까지도 읽어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파월이 혹은 연준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은 그 속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청취를 했습니다. 네. 그 점도표라 그러잖아요. 네. 데이터 분포도를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어떤 그런 거요. 근데 이제 점도표가 원래 결정하고 바로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죠. 점도표는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시에 네. 성명서와 함께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점도표가 발표되는 것은 그러니까 1년에 FOMC 회의가 8번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분기마다 2번씩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점도표는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정도 점도표가 발표되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 안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안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점도표가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더 예측이 더 쉬워지나요? 어떻습니까? 점도표는 향후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적정 금리가 얼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네. 표기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12명이 네. 다수결로 결정하는 체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네. 연준 위원들이 어떤 금리를 적정한 금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매우 의미 있고요. 역시 다음 6월에 있을 FOMC 회의 때는 점도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대로 관세 시나리오가 불확실하다. 네. 그리고 그 관세 시나리오가 불확실한데 그것이 물가나 고용이나 등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네.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하나하나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경제 지표로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든가 일단 저 연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고용하고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 물가 지표, 뭐 소비자 지표 이런 거 조금 좀 네. 요약을 해주세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내 예상대로 맞았나를 네. 판단하는 것은 네. 경제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한국은행 총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파월 의장이라고 한다면 네. 이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 금리를 판단할까? 이걸 고려하시면 되는데 네. 크게 세 가지 분류입니다. 네. 하나가 경기 안정 여부, 네. 두 번째가 물가 안정 여부, 네.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여부입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 불안은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포커스를 두 가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에 둡니다. 네. 이 경기 안정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바로 고용 지표예요. 네. 실업률이 어떤가, 네. 취업자 증가세가 어떤가.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 탄탄하다라고 연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 고용, 네. 최대 고용이라는 지표의 기준선이 4%? 실업률 4.5%거든요. 근데 지금 4.2%죠? 4.2%. 네. 이거는 기준선을 훨씬 밑도는 완전 고용에 해당된다 아직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서둘러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가 안정 여부인데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PCE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 지출이요. 근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둘 다 예. 22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래로 네, 거의 가장? 최저치까지 네.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9월에도 9월 이후 세 번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을 때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시경제 여건만 보면 자 네. 정리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여건만 보면 미국도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입니다. 할 만한 상황에 놓여졌다. 그렇죠. 해도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향후 무역 정책의 시나리오를 모르고 그것이 물가를 자극할지 네. 경기를 엄청나게 악화시킬지 아직 모르니까 네. 일단 5, 6월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다 네.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향후 무역 정책의 시나리오 결국 이제 관세 얘기가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대규모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의 둔화, 실업률의 증가를 부를 위험이 높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했다고 보도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예, 이게 영향을 어떻게 줄지 강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은 네. 거죠. 강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성명서에도 그렇고 자주 반복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further라는 거예요. further. 그러니까 그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더 고조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further 더 많이 고조됐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어떻게 전개될지까지는 모르나 네.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더 상방 압력이 고조된 것이고 경기 둔화 압력은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둔화시키는 압력, 물가는 상승시키는 압력.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 관세 전쟁의 영향이 미국 경제를 어떤 상황으로 내몰릴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지 한마디로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물가는 상방 압력을 주고 네. 경기는 하방 압력을 주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동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네. 그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다.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죠. 안 썼습니다. 네. 예. 그거 쓰면 또 그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죠.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어를 쓰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 한국 주식 시장도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발동했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용어를 썼다기보다는 네. 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당 부분 그럴 위험이 고조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네. 그 최근에 이제 미국 행정부가 그 중국과의 협상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일단 연준 입장은 뭐 속도든 뭐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진행상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여기에 네. 계속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약 40여 분, 50여 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더 체감한 것은 야, 이 사람은 정말 법학자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죠. 원래 법학자, 네.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의 발언 속에서도 다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 당국의 역할인 거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인 것이지 내가 그걸 관여할 필요도 없고 조언할 필요도 없다. 나는 통화 당국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독립성이거든요. 재정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런 상황에 걸맞는 통화 정책을 도입하는 게 이 중앙은행의 역할인 것이지 맞는 건데 그게 맞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의 이런 정책을 신경도 안 쓰나 하면서 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파월의 통화 정책에 신경만 쓰고 있는데 근데 왜 파월은 나의 재정 정책에 신경을 안 쓰나 하는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 예. 아까 제가 운전을 하는데 네. 안개가 자욱해졌다고 했잖아요. 관세라는 안개가 자욱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 안개 뒤에 어떤 길이 있을지를 먼저 판단하고 네. 그냥 멈추지 말고 달릴 것이냐 네. 아니면 안개가 사그라드는 걸 보고서 달릴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나는 안개가 거치고 나면 달리겠다라는 의사결정입니다. 네. 이걸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파월 의장이 계속 최근 들어서 설명하는 표현이 네.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하드 데이터, 그 다음 하나가 네. 소프트 데이터 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 데이터예요. 대부분. 소비자의 심리가 심리지. 완전 얼어붙었거든요. 네. 기업의 심리도 얼어붙었어요. 네. ISM 제조업 지표, 네. ISM 서비스업 지표, 네. 소비자 신뢰 지수 네. 이런 게 다 심리 지표예요. 네. 이게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네. 연준식으로 표현한다면 서베이 데이터예요. 네. 조사에서 묻는 거. 그건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들이에요. 네. 근데 그 소프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 하드 데이터는 다른 말로 아까 실물 경제 말씀하셨던, 데이터. 네. 예를 네. 들면 GDP, 네. 고용 지표, 실업률 네. 이런 혹은 물가 상승률 상승률 이런 이런 거. 하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소프트 데이터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네. 할 것이냐는 그러면서 그런 의사니까. 2019년에 금리 인하는 선제적이었고 그때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기사를 결론적으로 봤거든요. 해석해 보면 맞습니다. 네. 작년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었던 것도 네. 작년 9월도 9월에 5%였고 11월에 이제 아니죠. 작년 9월에 빅컷을 단행해서 5.5에서 5로 내렸던 거였죠. 맞습니다. 네. 빅컷의 네. 금리 인하를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랐거든요. 완전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금리 인하였고 네. 빅컷의 인하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하드 데이터가 네. 특히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네. 2.34% 와야 금리 인하할 조건이 형성된다라는 네. 표현들을 명시적으로 해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했어요. 그 네. 얘기는 선제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의미를 좋게만 해석해 본다면 네. 혹은 많은 이제 음모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한 그런데 것입니다. 이제 미국 그 GDP가 굉장히 역성장한 거를 집계되면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1분기.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요? 네. 총점은 나빠요. 네. 근데 과목별로 들여다보니까 네. 다 성적이 공부한 만큼 올랐는데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한 가지 과목이 성적이 네.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총점이 떨어진 느낌인 거예요. 약간 네. 굳이 해석을 한다면 설명을 드리면 GDP를 구성하는 그 변수가 소비, 네. 정부 지출, 네. 기업의 투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리고 순수출이 있어요. 소비, 그 정부 지출, 투자 부문 네.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특히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세 전쟁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더 신규 투자해야 되겠구나.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게 신규 투자해야 되겠구나. 알아서 움직여 투자가 주고 늘었습니다. 있어요. 이미부터. 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수출.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은 네. 순수출 때문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섭니다. 왜 수입이 늘었을까요? 관세 대비해서 관세를 누가 미리 수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관세를 누가 낼까요? 수입업자가 내거든요. 네. 근데 관세를 부과하고 4월, 5월에 내느냐 네. 아니면 미리 수입을 했다가 시장에 공급하느냐. 미리 수입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수입하면서 수입액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게 반영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으니까 네. 그런 걸 가감하면 3% 성장에 부합한다. 사실 이 지금 설명드렸던 이 멘트가 네. 이번 FOMC 회의 성명서의 첫 줄로 나왔던 아, 겁니다. 그랬었나요? 예, 첫 줄로. 아, 그랬군요. 순수출 때문에 네. 역성장한 것이지 네. 사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괜찮다. 솔리드 페이스, 네. 견고한 견고하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견조하다. 네. 그래서 시장도 어쨌든 이 연준의 그 기대치에 벗어나지 않은 결정과 뭐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주가도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환율은 요즘 어떻게 보세요, 네. 교수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짧은 시간 하시려니까. 짧은 주제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단기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네. 그리고 중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좀 구분하면 좋겠는데요. 단기적인 현상은 미국의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식 이 정책 기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기조에 맞힐지 모르겠다. 한 가지.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신뢰감. 소위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지죠.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밖에 미국 경제 성장률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다든가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또 펼쳐나가고 네,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굳이 안전자산인가 하면서 달러 비선호 현상이 집중됩니다. 네. 그게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요. 네. 중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 3, 40년 전에 1985년에 일본이 그 당시에는 지금의 중국처럼 네. 2위 강국이었어요. 잘 나갔을 때요. 그때 일본이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 되겠다. 네. 플라자 합의를 열고 일본 엔화의 가치를 2배로 끌어올립니다. G5가 모여가지고 결의를 한 그렇죠. 거죠. 네. 그때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한 것인데 네. 역시 지금 미란 보고서에 네. 소위 이 관세 전쟁을 설계했던 네. 그 미란 교수. 네. 그 네. 미란 보고서라든가 또 여러 그 고위 관료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면 관세 협상의 과정에서 환율을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고 상대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협상을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중국한테 너 환율 조작하지 마. 고정 환율 이용하지 마. 그리고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미국의 대중 수출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하기가 더 유리해지는 환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이 무역 협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것이 외환 시장을 자극한 거라고 네.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던 건데요. 일단 지금 금리 동결이 됐고 우리는 2.75%죠. 교수님.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차가 1.75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 있는데 우리는 언제 지금 금리 결정이 있죠? 말입니다. 5월 말. 5월 29일로. 목요일이죠. 예.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5월 29일 아침 9시 50분. 다들 저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시 세 가지죠.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네. 여부를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경기 안정 여부를 생각해 보면 네. 여러분들이 다 체감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1%를 비교했을 때 네. 2.75%라는 이 기준금리는 너무 과도하게 제약적이다. 네. 부담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금리를 찾아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네. 그러면 미국과의 금리 차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역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유로존은 왜 금리 인하합니까? 캐나다는 왜 금리 인하합니까? 네. 스위스, 스웨덴은 왜 금리 인하합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보다도
더 중요한 자국 경제 상황을 놓고 네. 이렇게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튀면서 금리를 인상한 것인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2%까지 내려왔으니 네. 2.75%라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어느 얘기를 정도까지 더 여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도 아. 그게 그 경제 영향을 좋은 쪽으로 주는 정도의 수준의 금리가 될까요? 제가 판단하기보다 한국은행이 판단하고 있는 그 중립금리라고 하죠. 네. 적절한 중립금리는 2%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2%까지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2026, 7년 올해 까지.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그 목표 지점까지 갈 예정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시장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오늘 목요일 5월 연휴가 있어가지고요. 아, 조사원들이 그렇군요. 쉬기 때문에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와서 당연히 나오는 줄 알고. 내일 나와서 오늘은 네. 이제 지난주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네. 4월 4주차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4월 4주차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서울 전국적으로 상승 올라간 지역이 단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하고 네. 세종시입니다. 서울이 0.08%에서 0.09%, 0.01%포인트 소폭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강남구는 0.19%, 서초구 송파구는 0.18% 여전히 뭐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 네. 눈에 띄는 지역이 저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4월 3주차가 0.23% 네. 높은 상승률이었는데요. 4월 4주차는 0.49% 2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에 네. 0.49%면 폭등이죠. 그래서 세종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지역들 인천, 경기, 지방 5대 광역시 모두 다 마이너스 하락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세종시 현장은 다녀와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세종시 제가 지난주 다녀왔죠. 네. 한번 보고 왔습니다. 아, 네. 도대체 분위기가 세종은 어떤가. 둘러보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정비도 잘 돼 있고 편하긴 한데 너무 커가지고요. 다 둘러보기는 어렵고요. 그러셨나요? 네. 너무 커서 이제 네. 중요 단지들만 제가 좀 체크를 했는데 세종시에는 이제 강남으로 따지면 인기 있는 동이 있잖아요. 막구정동, 반포동, 대치동처럼 네. 세종시에는 세 개의 동이 좀 유명한데 나세다라고 네. 나정동, 세롬동, 다정동이 좀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네. 그 동네에서는 나세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세다. 나정동 같은 경우는 좀 네. 신축 비교적 최근에 지었고 네. 세 개의 지역 공통점이 정부 청사 근처에 다 있습니다. 네.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요. 세롬동은 또 학군도 좋고. 근데 제가 다정동하고 이제 나정동을 좀 다녀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호가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살 네. 사람들은 샀고요. 그래요. 집주인들이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호가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원 통계도 이제 상승으로 잡혔는데 네. 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약간 발을 빼는 분위기. 대선 결과 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2020년, 2021년에 그 국회 이전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올랐잖아요. 네. 크게 올랐다가 2022년에 한번 크게 떨어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전히 지금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대선 결과 보고 나오는 정책 보고 움직이자고 해서 호가는 올랐는데 지금 거래는 생각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아파트 하나 예를 들면 가온마을 12단지 같은 경우는요. 최고 가격이 전용 84가 11억까지 2020년에 11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네. 2022년에 6억 7천만 원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61% 수준까지 고점 떨어졌다가 대비. 최근에는 뭐 7억 9천 거래가 됐고요. 호가는 8억 5천, 뭐 9억까지도 부르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5천만 원, 1억
올린 호가를 따라가기는 네.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언제 지어진 아파트입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세종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띈다. 이제 네. 그렇게 말씀해 호가는 주시죠. 많이 올랐고요. 이제 거래는 4월 들어서 약간 주춤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참 4월에 아파트 거래량이요? 4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뉴스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 대비 많이 하락을 했다. 65%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작년 동기 대비 30% 줄어들었다고 나오는데 통계는 숫자보다도 이게 추세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일단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3,728건인데요. 이게 30일이잖아요. 신고 기간이. 그러면 이달 말까지 5월 30일까지 기다려야 4월 최종 집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기다려 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 4,000건대 중반대 정도까지는 거래량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왜 65%가 떨어졌다라고 하냐면 일단 3월 거래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3월 거래량이 9,700건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비교 시점이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네.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작년 4월이 4,647건이니까 작년과 비슷하게. 비교해 보면 결국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9월부터 1월까지 평균이 한 3,000건대 중반대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폭등 양상은 사라지고 이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남아 있고요. 대선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조용한 흐름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팔면 5대 광역시예요. 그냥 네네. 지방도 아니고 5대 네네. 광역시 아파트 각 한 채씩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예.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네. 제가 전해드리기는 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압구정에 있는 뭐 현대 65평 아파트는 최근에 105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가. 더 놀라운 건 2020년에 50억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4년 만에 이제 50억이 더 올랐는데 또 강남의 원베일리 아파트는 이제 70억이잖아요. 전용 84가 70억에 거래가 됐는데 5대 광역시 대구, 부산, 대전, 울산, 광주에서 이제 한마디로 인기 있는 단지들 잘 나가는 아파트를 뽑아봤거든요. 네. 뽑아보니까 다 합쳐도 61억 8천만 원입니다. 원베일리 한 채 값보다도 못한데 네. 이들 아파트들도 최근 1년 동안 각각 한 1억씩 상승은 했는데 네. 강남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성장 장기 침체 우려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강남 솔림 현상이 강화되는 이게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4월 기준으로 13억 2,965만 원인데 5대 광역시는 3억 5천만 원 정도니까 이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2년 전인가 한 11억대 이러다가 다시 좀 빠져서 한 10억대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13억까지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뭐 강남이라고 다 팔리는 건 아니라면서요? 강남도 이제 인기 단지들 위주로 뭐 나홀라 아파트들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대형 네.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 위주로 천정부지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문제가 되는 아파트 애물단지가 된 PF 사업장이 있다면서요? 이거는 뭐 전체적인 뭐 강남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사업장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기준으로 매각 추진 사업장이 396개인데요. 3월 384개 대비 12곳이 증가했고요. 전국 전국입니다. 기준입니까? 전국입니다. 네. 수도권이 157개 40%, 지방이 60% 정도인데 내놔도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네. 더 문제는 내놓기 전에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할 거잖아요. 인공호흡기 달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단지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매각 사업장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살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인데 일단 땅값이 너무 비싸게 구입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비주거 시설들이 많고 네. 또 자금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지속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건설 경기의 지표 시멘트 출하량이 4,419만 톤 작년이었습니다. 올해는 10% 넘게 줄어들어서 4천만 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1991년이 4,400만 톤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니까 실질적으로 1980년대 수준으로 건설 경기가 돌아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이제 조합원이 2개를 받는 그 1+1 분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결국 세금 규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1+1이 왜 도입이 됐냐면 원래는 한 세대당 한 개만 주는 게 원칙인데 박근혜 네. 정부 시절에 이제 한마디로 감정 가격이 큰 물건이거나 네. 면적이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채만 받으면 사실은 나머지는 현금 청산되면 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약간 비협조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의 속도를 위해서 좀 1+1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또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대형 하나, 소형 하나 받아라고 했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올라가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한 채 있었잖아요. 큰 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2채를 받게 되니까 네.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돼서 이제 세금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양도세 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장기 보유 종부세. 특별 공제라든지 경로자 세액 공제도 못 받고 종부세도 받게 되고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1+1은 2주택이 맞다라고 해서 이게 지속이 된다면 결국에는 큰 면적을 가지신 분들은 네. 재건축 재개발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속도를 올리는데 좀 제약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대선 앞두고 이제 그 각 당의 부동산 공약들 어떤 게 나와 있는지 궁금해요.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번호 순서대로 가죠. 뭐 네. 1번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약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공급을 많이 늘리겠답니다. 4기 신도시, 스마트 신도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노후 공공청사라든지 유유부지 활용해가지고 공공주택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 도심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요.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GTX 뭐 우리 익히 알고 있듯이 ABC 노선 지연 없이 추진하고 DEF 노선 신규 노선입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경기 북부 적경지까지 KTX, SRT 연장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이죠.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을 보게 되면 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대학생들 이제 힘드니까요. 네. 반값 월세 존을 지정해서 청년 주택 공급하겠다.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물량이 얼마나 공급이 될지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안 나왔습니다. 네. 공공주택 10% 이상을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게 좀 눈에 띄었는데 우리 출산한 부부들 있잖아요. 네, 네. 자녀 돌보기 힘드니까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한테 이제 의지를 해야 되는데 세대 공존형 아파트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님들이 같은 택지 지구의 아파트에 이렇게 분양을 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네. 공공택지의 25%를 돌봄 시설이 갖춘 공존형 단지로 만들겠다는 있으면 너무 좋긴 하겠는데.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실현 얼마나 가능성이 될지는 잘 어느 정도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좀 의문이기도 네. 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올려주고 제초안 폐지하겠다는데 이거는 뭐 국회에서 안 될 것 같고요. GTX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눈에 띄는 건 5대 광역시에 GTX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세 번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을 좀 알아볼 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뭐 신도시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콕 찍어서 서울은 용적률을 많이 올려서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거고요. 소형 아파트들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59제곱미터 방 3개 화장실 2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해야 되니까 지방 미분양을 사게 되면 임대 등록 제도 많이 혜택을 좀 많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 사기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지역주택 조합 있잖아요. 네, 네.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네, 있고 네. 세제 혜택으로는 생애 주기별로 사회 초년생들한테 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 50%, 신혼부부들은 뭐 취득세 양도세 감면, 네. 큰 집으로 이사 가면은 비과세,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확대해 주겠다. 이런 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그 속초에 아파트 분양받는 게 인기였잖아요. 인기였죠. 세컨하우스로 맞습니다. 바다를 쫙 바라보는 거. 근데 이게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가격이? 요즘 좀 힘듭니다. 이게 네. 이제 유행했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2020년, 2021년에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틈새 네. 상품으로 비규제 지역에 뭐 대출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서울 아파트도 강남 빼고는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과도한 많은 수요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공급 물량도 많아서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